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사고의 첨단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짐 홈트 지음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편집자 로버트 실버스를 추모하며 서문 이 글들은 지난 20년간 쓴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했다. 첫째는 글이 전하는 생각의 깊이와 힘,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군 이론, 무한대와 무한소, 튜링의 계산 가능성과 결정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소수와 리만 제타 추측, 범주론, 위상수학, 고차원, 프랙털, 통계 회귀 분석 및 종형 곡선, 진리이론 등은 내가 살면서 접한 가장 흥미로운 또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적 성취다. 이 모든 주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나의 이상은 칵테일 파티용 잡담이다. 즉 심오한 개념을 핵심만 들추어내어 어쩌면 냅킨에 연필로 몇 번 휘갈겨 관심 있는 친구에게 상쾌하고 즐겁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 책을 통해 문외한에게는 빛나는 통찰을, 전문가에게는 뜻밖의 참신한 반전을 선사하고 싶다.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말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인간적인 요소이다. 이 책의 모든 사상은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고 피와 살을 지녔던 해당 사상의 창시자와 함께 펼쳐진다. 종종 이들의 삶에는 어처구니 없음의 일면이 깃들어 있다. 현대 통계학의 창시자, 아울러 본성대 양육 개념의 시조인 프랜시스 콜턴 경은 빅토리아 시대에 고상한 학자였지만 아프리카의 덤부를 헤치며 온갖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네 가지 색깔 정리의 역사에서 중심적 인물은 굉장히 기이한 수학자이자 고전학자인 퍼시 히우드 또는 고양이 수염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부르던 이름인 퍼시 히우드였다.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인생도 꽤 있다. 군 이론의 창시자인 에바리스트 갈로아는 21살 생일을 앞두고 결투를 벌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세기 후반의 가장 혁명적인 수학자인 알렉산더 그로텐디크는 피레네 산맥 기슭에서 망상에 빠진 은둔자로 살다가 격동의 삶을 마감했다. 무한이론의 창시자이자 유대교 신비주의자였던 게오르크 칸토어는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광신적 사이버 페미니즘의 여신, 그리고 미 국방부가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자신의 이름이 붙은 여인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아버지 바이런 경의 방탕한 삶을 자신이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무한에 관한 이론의 대가인 러시아의 위대한 두 수학자 드미트리 예고로프와 파벨 플로렌스키는 반유물론적 영성주의 신봉자라는 죄목으로 스탈린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살해되었다. 현대의 모든 논리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쿠르트 괴델은 자신을 독살하려는 우주적인 음모가 있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굶어 죽었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 이 작가가 무한이라는 주제에 천착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이 책에 나온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는 스스로 목을 맸다. 컴퓨터의 게임을 고안했고 당대의 가장 엄청난 논리 문제를 풀었으며 나치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인물 앨런 튜링도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철학적인 것이다. 각각의 글에 나오는 사상들은 전부 이 세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얻고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형이상학부터 시작하자. 무한소에 무한이 작다는 개념은 실제가 한 통의 시럽인가 아니면 한 무더기의 모래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을 가하거나 만약 괴델의
독창적인 추론이 옳다면 그것을 통째로 뒤집어 버린다. 양자 얽힘은 공간의 실제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전일적인 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튜링의 계산 가능성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마음과 의식이 물질에서 비롯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다음은 인식론이다. 위대한 수학자들 중 대다수는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계를 초월하는 추상적 형태의 영원한 영역을 통찰한다. 어떻게 위대한 수학자들은 그러한 플라톤적 세계를 드나들면서 수학적 지식을 얻을까? 어쩌면 수학자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즉 위력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학은 갈색 암소는 암소다 같은 명제처럼 단지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이 사안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나는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학의 가장 위대한 미해결 문제로 널리 인정되는 리만 제타 추측을 살펴보겠다. 물리학자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지식에 도달하는지에 관한 낭만적 이미지에 빠지기 쉽다. 굳건한 실험, 관찰 증거가 없을 때면 미학적 직관에 의존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아름다움의 감각이라고 도도하게 불렀던 바로 그 능력이다. 아름다움은 진리라는 등식은 지난 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리학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내가 끈이론 전쟁, 아름다움은 진리인가? 에서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등식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최근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마지막은 윤리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삶의 길을 다룬다. 프랜시스 골턴경의 이론적 추정에 의해 시도된 유럽과 미국의 우생학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과학이 윤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잔인하게 보여준다. 컴퓨터로 인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은 행복과 창의적 충족감의 본질에 관해 깊은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세계에 만연한 고통은 도덕성이 우리에게 부과한 요구사항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묻게 만든다. 마지막 글인 아무 말이나 하세요는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가 진리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무관심한 사람을 논한 유명한 주장을 짚어보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그 구도를 확장시켜 어떻게 철학자들이 언어와 세계 사이의 교신이라며 진리에 관해 논하는지를 살펴본다. 약간 농담조로 이 글은 형 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 분야의 다리를 놓는데 덕분에 나름 책 전체의 통일성이 갖추어졌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코페르니쿠스 원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뉴컴의 문제, 그리고 몬티홀 문제는 모두 스티글러의 명명법칙의 예외라고 말이다. 2017년 뉴욕시에서 짐 홈트. 제1부 영원성에 움직이는 이미지. 1.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 1933년 자신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뒤로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건너왔다. 고등과학연구소의 주역으로 뽑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22년간의 여생을 보냈다. 아인슈타인은 그곳의 우쭐한 분위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꽤 만족했다. 하지만 프린스턴은 지구에서 보기 드문 멋진 곳이지만 또한 작고 비실비실한 반인 반신들이 사는 대단히 웃기는 캐캐 묵은 벽지다 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하루 일과는 머서가 112번지에 있는 자택에서 프린스턴의 자기 연구실까지 유유히 걷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그 무렵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독특한 외모 때문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프린스턴에 온 지 10년이 지나자 아인슈타인은 함께 걷는 일행이 생겼다. 훨씬 젊은 그 사람은 후줄근한 아인슈타인과 달리 흰색 린넨 정장과 그에 잘 어울리는 중절모를 쓴 말쑥한 차림이었다. 둘은 연구소로 가는 아침 출근길에서 그리고 낮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독일어로 활기찬 대화를 하곤 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사상을 독자적으로 내놓은 동물하고 여겼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물질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개념을 뒤집은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젊은 사람인 쿠르트 괴델은 수학이라는 추상적 세계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라고 종종 불리는 괴델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종국에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다. 아인슈타인이 부침성이 좋고 웃기 좋아한 반면에 괴델은 침울하고 고독하고 비관적이었다. 열정적인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인슈타인은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좋아했다. 괴델의 취향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가장 좋아한 영화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었으며 아내가 앞마당에 풀어놓은 홍학을 보고서 푸르흐트바 헤르치니, 즉 지독하게 매력적인이라고 감탄했다. 아인슈타인이 기름진 독일식 요리를 마음껏 탐닉한 반면 괴델은 병약자의 식단과 유아식 그리고 변비약으로 간신히 생활해 나갔다. 아인슈타인의 사생활도 복잡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즐겁고 평온했다. 반면에 괴델은 편집증 기질이 있었다. 귀신을 믿었고 냉장고 냉매로 독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병적인 두려움에 시달렸다. 실제로 어떤 저명한 수학자들이 프리스턴에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외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괴델이 고수한 혼란스러운 것은 뭐든 잘못된 모습이다 라는 주장은 편집증 환자의 으뜸-금원이다. 연구소의 다른 회원들은 이 우울한 논리학자를 찜찜해하고 난처해 했지만 아인슈타인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연구실에 나오는 까닭은 단지 쿠르트 괴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아마도 그렇게 말한 이유에는 괴델이 아인슈타인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반론을 펼치는 태도가 한몫했던 듯 했다. 고등 과학연구소에서 함께 일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괴델 박사님은 우리 동료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님과 대등하게 걷고 대화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인슈타인과 괴델은 나머지 인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서 있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박물관 소장품이 되고 만 것도 사실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양자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괴델은 수학의 추상적 개념이 모든 면에서 탁자와 의자만큼이나 실제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철학자들이 순진한 생각이라며 웃어넘겼던 견해다. 괴델과 아인슈타인 둘 다 이 세계는 우리 개개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지적인 고립의 감정을 공유했던 둘은 서로의 사귐에서 위안을 찾았다. 연구소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둘은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길 원했다. 사람들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다. 정치도 아마 이야기의 주제였던 듯하다.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애들레이 스티븐슨을 지지했던 아인슈타인은 괴델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표를 던지자 격분했다. 물리학도 당연히 대화 주제였다. 괴델은 물리학에도 정통했다. 그는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양자론을 불신했지만 결정론적인 체계에서 기존의 모든 힘을 아우르는 통일장 이론으로 양자론을 대체하려는 그 노장 물리학자의 야심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둘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진정한 중요성을 지닌 문제들, 즉 실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관한 문제의 매력을 느꼈다. 괴델은 특히 시간의 본질에 심취했는데 한 친구에게 말한 대로 그것만이 유일한 본질적 질문이었다. 어떻게 그처럼 불가사의하고 자기 모순적인 듯한 것, 시간이 세계와 우리 존재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괴델은 물었다.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다.
수십 년 전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은 허구임을 증명해냈다. 그해의 독보적인 성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해 초에 25살의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의 한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문서를 심사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전에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실패하고서는 학계에 몸담겠다는 생각을 잠시 접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코미디는 이제 죄다 지겹다. 그 즈음 아인슈타인은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인 앙리 푸엥카레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과학의 근본적인 세 가지 미해결 문제가 나와 있었다. 첫 번째는 광전 효과에 관한 것이었는데 자외선이 어떻게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떼어내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는 브라운 운동에 관한 질문으로 왜 물에 떠있는 꽃가루 입자들이 무작위적인 지그재그 운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소리가 공기를 통해 그리고 파도가 물을 통해 이동하듯 빛이 이동하는 데 매질 역할을 한다고 예상되는 에테르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 지구가 이 에테르 속에서 이동하는 효과가 실험으로 검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들 각각은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자연의 근본적 단순성을 밝혀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계와 동떨어져 혼자 연구하던 무명의 특허 사무소 심찬 직원은 신속하게 세 문제를 몽땅 해치웠다. 그의 해법은 1905년 3, 4, 5, 6월에 쓰인 4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광전 효과에 관한 3월의 논문은 훗날 광자라고 명명되는 빛이 이산적인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했다. 4월과 5월 논문에서는 원자의 실제성을 최종적으로 규명했으며 원자의 크기에 대한 이론적 추산치를 내놓았고 아울러 어떻게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브라운 운동을 일으키는지를 밝혀냈다. 에테르 문제에 관한 6월 논문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펼쳐냈다. 이후 일종의 앙코르로서 9월에 3쪽짜리 주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방정식 E는 mc 스퀘어가 들어있었다. 이 문제들은 전부 경이로운 내용이었으며 물리학계의 굳건한 기존 개념들을 전복시켰다. 하지만 범위와 대담성 면에서 6월 논문이 가장 두드러졌다. 30쪽에 간명한 이 논문은 물리학 법칙들을 완전히 새로 썼다. 먼저 그는 엄연한 두 법칙에서부터 시작했다. 첫째, 물리 법칙들은 절대적이다. 즉, 동일한 법칙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둘째,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다. 이 또한 모든 관찰자에 대해 동일하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에 비해 덜 자명하지만 그것을 제시하기 위한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19세기 후반에 이미 밝혔듯이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전자기 법칙들에 의해 규정된다. 그 법칙들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빛은 관찰자의 기준계에 무관하게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으로서도 빛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난처했는데 왜냐하면 그 원리에서 도출된 결과는 명백히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빛의 속력이 시속 100마일이라고 가정하자. 이제 나는 도로가에 서 있으면서 빛이 그 속력으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다음에 나는 당신이 시속 60마일의 속력으로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내가 보기엔 빛의 광선은 당신을 40마일의 속력으로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당신이 보기엔 빛의 광선은 여전히 도로가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시속 100마일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빛 원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엔진을 더 세게 가동시켜 속력을 시속 99마일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내가 보기에 빛의 광선은 당신을 고작 시속 1마일로 앞서간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당신이 보기에 빛의 광선은 당신의 속도 증가와 무관하게 여전히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분명 당신이 차 안에서 더 빨리 갈수록 당신의 차는 더 짧아지고 당신의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 그래야 빛의 속력이 두 관찰자에게 동일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쌍안경을 꺼내 당신의 차를 본다면 실제로 차의 길이는 줄어들고 당신은 차 안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황에 맞게 물리법칙들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법칙들을 절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을 상대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절대적인 시간 개념을 버린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아이작 뉴턴은 시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모든 자연현상을 초월한다고 믿었다. 절대적 시간의 흐름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뉴턴은 자신의 저서인 프린키피아에서 선언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현상, 심장 박동, 행성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시계의 똑딱거림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추상화시킨 개념임을 알아차렸다. 시간 판단은 언제나 동시성의 판단으로 귀결된다. 만약 내가 기차가 여기에 7시에 도착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 시계 바늘이 정확히 7을 가리키는 것과 기차의 도착이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뜻이라고 아인슈타인은 6월 논문에 썼다. 만약 해당 사건들이 서로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동시성의 판단은 오직 빛 신호를 주고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기본적인 두 원리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한 관찰자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자신의 운동 상태에 달려있음을 증명해냈다. 달리 말해서 보편적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시간을 상이한 방식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므로 따라서 모든 순간은 동일한 실제성을 갖고서 공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결론은 자연에 관한 가장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순수한 사고의 산물이었다.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그 결론들은 온갖 실험에 의해 정밀하게 검증되었다. 하지만 상대성에 관한 1905년의 논문은 정식 학술 논문으로 제출되었을 때 거부당했다. 그래서 심사관들이 덜 놀랄 법한 원자의 크기에 관한 4월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은 분량의 최소한도를 넘기기 위해 한 장을 더 추가하고 나서야 수락되었다. 이후 1921년에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광전 효과에 관한 연구 덕분이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 수락 연설에서 상대성은 일절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수상식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예테보리에서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했는데 바로 앞줄에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5세가 앉아 있었다. 국왕이 상대성 이론을 알고 싶다고 하자 아인슈타인은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1906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다음 연도에 지금은 체코 공화국의 도시인 브루노에서 쿠르트 괴델이 태어났다. 괴델은 호기심이 많고 부모와 형은 괴델에게 데어 헤르바름, 즉 미스터 Y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신경이 예민했다. 5살 때는 가벼운 불안신경증에 걸렸던 듯하다. 8살 때는 심각한 류마티스열을 앓았는데 이 때문에 심장이 치명적으로 망가졌다고 평생 확신했다. 1924년 괴델은 빈 대학에 입학했다. 물리학을 공부할 생각이었지만 곧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고 특히 수나 원 같은 추상적 개념이 인간의 의식과 무관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서 비롯되었기에 플라톤주의라고 알려진 이 견해는 수학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유행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빈 철학계에서는 확실히 낡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 도시의 부유한 카페 문화에서 번창한 많은 지적인 운동 중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빈 서클이었다. 빈 서클에 속한 일군의 철학자들은 철학이 형이상학을 말끔히 걷어내고 과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믿었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이들의 선봉에 서게 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력 아래 빈 서클의 회원들은 수학을 키워드를 갖고 벌이는 게임으로 간주했다. 수학이 좀 더 복잡한 버전의 체스 게임이라고 본 것이다.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명제가 참인 까닭은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추상적 세계를 옳게 기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규칙들에 따라 논리체계 안에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괴델도 어느 교수의 소개로 빈서클에 들어갔지만 자신의 플라톤적 견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철두철미한 성격인데다 논쟁을 싫어하는 성향이었기에 어떤 것을 아무리 확신해도 옳음을 증명할 확실한 방법이 없는 한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학이 단지 논리로 환원되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기이하기 그지없이 총명하며 철학자 레베카 골드스타인의 표현에 따르면 심장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괴델의 전략은 논리를 자신에게 반하도록 이용하는 것이었다. 모순이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수학에 관한 어떤 논리체계에서 시작하여 괴델은 그 체계 내의 공식들이 모호성을 갖게 하는 독창적인 방안을 공안해냈다. 수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는 한 공식은 이 방안에 의하면 또한 다른 공식들에 관해 그리고 그 공식들이 어떻게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되는지에 관해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실 괴델이 보여주었듯이 공식은 심지어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 수학적 자기 지칭이라는 이 도구를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다음에 괴델은 놀라운 반전을 선보였다. 즉 겉으로는 수에 관해 내용을 말하면서 또한 나는 증명될 수 없다라고도 말하는 공식을 내놓았던 것이다. 우선 이것은 역설처럼 보인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했다는 크레타인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괴델의 자기 지칭 공식은 자신의 진리성에 관해서가 아니라 증명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다. 그 공식이 나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말이 거짓일 수 있을까?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짓이라면 공식이 증명될 수 있다는 뜻이 되므로 결국 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증명될 수 없다는 선언은 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명제가 진리임도 그 논리체계 바깥에서만 알 수 있다. 체계 내부에서는 증명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 체계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체계 내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수에 관한 참인 명제, 나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하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논리체계도 수학의 모든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을 가리켜 괴델의 제1 불완전성 정리라고 한다. 괴델은 또한 수학의 어떤 논리체계도 스스로의 수단에 의해 무모순임을 보일 수 없음을 증명했는데 이를 가리켜 괴델의 제2 불완전성 정리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에는 놀라울 게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실로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 신출내기 논리학자가 1930년 독일의 퀘니스베르크 시에서 열린 학회에서 불완전성 정리를 소개했을 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학 명제가 설령 그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런 발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한때 위대한 논리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도 당혹해했다. 러셀은 괴델이 수학의 한 모순을 발견해냈다고 오해했던 듯하다.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4.001이라고 여겨야 하는가? 러셀은 수십 년 후 침울하게 그렇게 묻더니 다시 덧붙였다. 자신이 더 이상 수학 논리를 다루지 않게 되어서 기쁘다고. 괴델의 정리가 지닌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면서 사망, 대재앙, 그리고 악몽 등의 단어들이 퍼져나갔다. 수학자들은 논리로 무장하여 결국에는 어떤 난제라도 원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신념이 줄곧 이어져 왔다. 유명한 선언에서처럼 수학에는 영원한 무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괴델의 정리가 완전한 지식이라는 이 이상을 산산조각 내버린 듯 했다. 하지만 괴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수학에는 모든 논리체계를 초월하는 굳건한 실제가 깃들어 있음을 자신이 밝혀냈다고 여겼다.
하지만 논리는 괴델의 확신에 따르면 이 실제에 관한 지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 인간에게는 그런 실제에 관한 초감각적 지각 같은 것이 있는데 괴델은 이를 수학적 직관이라고 불렀다. 바로 그런 직관 능력 덕분에 우리는 가령 나는 증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공식이 반드시 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런 공식이 사는 체계 내에서는 증명될 수 없지만 말이다. 가령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같은 어떤 사상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인간 정신의 본질에 관해 심오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은 컴퓨터의 능력을 틀림없이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하드웨어 상에서 작동하는 논리 체계일 뿐인데 우리의 정신은 논리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을 때 괴델은 24살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을 때보다 조금 더 젊었다. 그 무렵 엄격한 루터교 신자인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 데도 괴델은 연상의 카톨릭 교도인 이혼녀에게 구애 중이었다. 아델레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설상가상으로 데어 나우트 팔터라는 빈의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상황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록 괴델은 별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1936년에 빈 서클이 해산당했다. 어느 삐뚤어진 학생이 서클의 설립자를 암살했기 때문이다. 2년 후에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했다. 시대의 위험은 마침내 괴델에게도 닥쳐왔다. 히틀러 소년단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아델라가 우산으로 아이들을 물리친 덕분에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괴델은 프린스턴에 가기로 결심했다.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아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대서양을 건너가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 부부 사이였던 아델라와 함께 머나먼 우회로를 택했다. 러시아를 횡단하여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 해안을 도착한 뒤 마침내 1940년 프린스턴에 도착했다. 연구소에서 괴델이 배정받은 연구소는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거의 바로 밑이었다. 이후로 평생 동안 괴델은 프린스턴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한때 좋아했던 빈보다 10배나 더 마음에 드는 곳이었으니까. 괴델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초반에 철학과 대학원생으로 프린스턴 대학에 온 레베카 골드스타인은 불완전성, 쿠르트 괴델의 증명과 역설이라는 지적인 전기를 썼는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어처구니 없게도 쿠르트 괴델이라는 이름이 프린스턴의 밝은 주황색 전화번호부에 여느 사람의 이름과 똑같이 실려 있었다. 다음으로 골드스타인은 이렇게 적었다. 동네 전화번호부를 펼쳤더니 스피노자와 뉴턴의 이름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회상을 들려준다. 어느 날 식료품점에 갔더니 철학자 리처드 로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로티는 내게 귀뜸하기를 방금 전에 냉동식품 코너에서 괴델을 만났다고 했다. 그 위대한 논리학자는 너무나 순진하고 유별났기에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나서서 괴델의 현실적 문제를 챙겨야겠다고 느꼈다. 좋은 예가 전후 괴델이 미국 시민이 되기로 한 때의 일이다. 괴델은 시민권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시험 준비로 미국 헌법을 자세히 공부했다. 시험 당일에 아인슈타인도 괴델과 함께 프렌턴에 있는 법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괴델의 입을 막아야만 했다. 흥분한 논리학자가 판사에게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독재자의 출현을 방조할 허점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을 공부하던 무렵에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대성의 핵심 원리는 물리법칙이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적인 1905년 논문에서 상대성 원리를 처음으로 정식화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모든 관찰자를 서로에 대해 등석운동을 하는 관찰자로 한정했다.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만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곧 그런 제한이 임의적임을 알아차렸다. 만약 물리법칙이 자연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면 서로에 대해 운동하는 방식, 회전, 가속, 나선 등 무엇이든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모든 관찰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벗어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갔고, 그 이론의 방정식들은 10년 동안 연구하여 1916년에 발표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은 막강했다. 우주의 전체적인 형태를 지배하는 힘인 중력을 설명해냈기 때문이다. 수십 년 후 괴델은 아인슈타인과 함께 걸으면서 상대성 이론의 미묘함을 창안자한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은 운동과 중력에 의존하며 사건을 과거와 미래로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괴델은 더욱 급진적인 견해를 취했다. 괴델의 믿음에 의하면 시간은 우리의 직관적인 인식과 달리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괴델은 단지 말로 하는 주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고대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18세기의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나아가 20세기 초반에 J.M.E. 맥타카트에 이르는 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내놓았지만 똑 부러진 결론을 내진 못했다. 괴델은 수학적 엄밀성과 확실성을 지닌 증명을 원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 안에 숨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주장을 1949년 아인슈타인의 70세 생일의 동판화 한 점과 함께 선사하기도 했다. 괴델의 아내는 아인슈타인에게 보낼 스웨터 한 벌을 떴지만 보내지 않기로 했다. 괴델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종류의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궁리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 각각의 해는 결과적으로 우주의 구조에 관한 모형이다. 아인슈타인은 철학적인 이유로 우주가 영원 불변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방정식들이 그런 모형을 내놓게끔 살짝 수정했다. 나중에 이것은 나의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만다. 공교롭게도 예수의 사제, 어느 물리학자가 유한한 과거에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서 팽창하는 우주에 대응하는 해를 찾았다. 나중에 빅뱅 모형이라고 알려지는 이 해는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와 일치했기에 바로 그런 모형이 실제 우주를 기술하는 듯 했다. 하지만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세 번째 유형의 해를 내놓았는데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회전하는 해였다.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원심력이 만물을 중력으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었다. 이 우주 내의 한 관찰자는 모든 은하가 자기 주위로 천천히 회전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어지럼을 느끼지 못하기에 회전하는 것은 우주 자체이지 자신이 아님을 관찰자는 알게 될 터이다. 이 회전하는 우주가 정말로 이상한 것인 까닭은 우주의 기하학이 공간과 시간을 결합하는 방식 때문이다. 우주선을 타고 아주 장거리의 왕복 여행을 마치고 나면 괴델 우주의 거주자는 자신의 과거 어느 지점에라도 되돌아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들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세계마냥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갖는 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 괴델의 우주를 듣고서 심란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이전에는 공상과학의 영역이던 시간여행이 물리법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다. 곧이어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작 괴델은 다른 교훈을 이끌어냈다. 만약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시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다시 갈 수 있는 과거는 실제로 지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우주가 회전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적절하다. 신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한 우주에서 시간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우주를 포함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에서도 시간은 값어치가 떨어지고 만다. 괴델의 희한한 우주론적 선물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황량한 시기였다. 물리학의 통일 이론은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양자론을 반대하는 바람에
주류 물리학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가정생활은 별다른 위안을 안겨주지 못했다. 2번에 걸친 결혼은 실패했다. 혼외로 출생한 딸은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2 아들 중 1명은 정신분열증에 걸렸고 다른 1명도 소원한 사이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괴대를 포함한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들 중에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1955년 3월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제 필생의 연구에 쏟아지는 과도한 존경이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어쩌다 보니 사기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인슈타인은 7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괴델과 또 1명의 동료가 그의 연구 자료를 수습하려고 연구실에 갔을 때 칠판에 해답이 막힌 방정식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로 괴델은 훨씬 더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다. 모든 대화를 전화로만 하길 좋아했는데 심지어 대화 상대가 몇 미터 거리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만남을 약속해놓고서는 꼭 거기서 멀찍이 떨어진 어딘가에 가 있었다. 세상이 주고 싶어 안다라는 영예들도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1953년에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버드 대학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지난 수백 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칭송이 자자했다. 하지만 나중에 공동수학자인 존 포스트 델레스는 아주 호전적인 동료와 부당하게 엮이게 되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1974년에 국가과학훈장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와 아내를 모실 운전기사까지 보내준다는데도 백악관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기를 거부했다. 괴델은 환각에 시달렸고 세상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여 선을 순식간에 가라앉혀 버린다고 음울하게 말하곤 했다.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두려워하여 줄기차게 음식을 거부했다. 결국에는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산송장 모습을 하고서 프리스턴 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2주 후인 1978년 1월 14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망 확인서에 따르면 죽음의 원인은 성격 장애로 인해 초래된 영양실조와 쇠약이었다. 괴델과 아인슈타인 둘 다 어떤 공허함이 말년을 장식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공했던 것은 시간의 비실제성에 관한 둘의 굳은 믿음이었다. 그런 유혹은 이해할 만했다. 만약 시간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어떤 시간 없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한꺼번에 존재하네 내 앞에. 괴델의 경우 어렸을 때 입은 치명적인 심장 손상의 공포 때문에 시간이 없는 우주라는 발상에 이끌렸는지 모른다. 생애 마지막 즈음에 한 친구에게 터놓은 바에 의하면 괴델은 세계를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어떤 통찰을 오랫동안 갈구했지만 끝내 그런 통찰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인슈타인도 시간과 깔끔하게 결별할 수 없었다. 그즈음 세상을 떠난 친구의 미망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로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이 환영일 뿐이건만 고집스럽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주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이제 나도 가야 할 시간이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1분 과학의 저자는 1분으로 시작한 영상이 10분이 넘는다는 말을 했는데 저 역시 1분 과학으로 가볍게 시작한 과학 이야기가 코스모스에 이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와버렸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피던 중 믿기지 않는 제목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책이 지금 시대에 읽힌다고? 강한 의문이 들면서 반가운 마음에 열었다. 고등학교 때 선물 받은 상대성 이론 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가졌던 동경의 대상이었기에 지금도 말로만 알고 있는 MC 스퀘어일 뿐.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한 번쯤 읽어서 자료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